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도 밝았습니다. 2026년도 저도 첫 번째 촬영인데요. 오늘은 이승택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 사업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택 세무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책도 쓰고요, 강의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태승세무에게 대표 세무사 이승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이 온라인 셀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1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러분들 혹은 이제 1인 사업가분들이 알아야 할 세무 지식을 오늘 정말로 많이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본인 소개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무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실 처음부터는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한 9년 정도 전부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역 관련된 업종들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무역 관련 세무를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구매대행이라는 걸 만나게 되면서 당연히 구매대행 관련된 대표님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또 자연스럽게 또 스마트 스토어, 그 다음에 쿠팡 윙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요. 또 익숙해지다 보니까 로켓, 그 다음에 배송대행 사업, 관제사 사무실 이런 등등등 전자상거래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업종에 대해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전자상거래 전문 세무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를 제가 지금 오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오늘 내가 뭐 했지, 이번 주에 뭐 했지를 말씀드리는 게 진짜 세무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9시, 9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가지고 일단 커피 한 잔 먹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어셋을 낍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사지만 실제 제가 일하는 현장을 보면 그냥 고객센터 상담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표님들이 항상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동안 궁금했던 거를 저한테 다 물어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AI가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대부분 대표님들이 GPT 같은 곳에 검색을 해가지고 답변을 얻곤 하시는데 거기서도 답변을 얻지 못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루에 한 30통 정도는 통화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통화 중일 때가 많은데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 개인 사정에 맞춘 사업과 관련된 그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진짜 세무사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무사가 하는 일은 그냥 해결사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사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무와 관련된 모든 이슈,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결사다.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 AI 때문에 사실 웬만한 기본 지식은 다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고민하는 것들은 AI로 물어보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워낙에 사업도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복잡하고 특수한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실정법에 맞게 컨설팅을 받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한테 물어봐요. 세무 관련된 거를.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이승택 세무사님 연락처를 드리면서 네. 제가 이런 분 좀 이렇게 상담 좀 요청을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피드백도 되게 좋아요. 저한테도.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이승택 세무사님은 많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구매 대행은 이승택이지 이승택 세무사지 혹은 태승 세무법인이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 온라인이 붐이 분 이후로 많은 분들을 거쳐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위탁 그리고 브랜드 유통 전부 다 모든 셀러들을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제가 사실 거의 한 8년, 9년 동안 전자상거래 업종 전문을 많이 봤었는데
정확한 수치로 제가 한 부가세 신고 건당 못해도 최소 1000건 이상의 부가세 신고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전자상거래 업종인 건데 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케이스를 당연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실제 기장관리를 통해서 관리받는 분도 상당수 많이 계시는 건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최근에 전자상거래 업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 유입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중개 전 맞다라고 봅니다.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많이 준 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한때 많이 늘었던 거는 구매대행 쪽 사업체를 여러 개 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던 그런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런 방법이 유행했을 때도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건데 최근에는 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오히려 집중화 사업체를 여러 개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내가 노력하는 것 대비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업자 개수를 좀 줄여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실인 거고요. 근데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업이 망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여전히 전자상거래 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유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때 코로나 때 너도 나도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던 거지 여전히 신규 유입은 있는 거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던 방식들에 대한 유입은 준 건 당연히 맞는데 지금 뭐 위탁 판매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명품이라든가 또 최근엔 사실은 저희 그 식자재, 신선식품, 면세류 해가지고 과일 파시고 수산물 파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템이 변화하면서 유입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매출이 잘 나오신 분들은 잘 나옵니다. 확실한 것은. 뭐 요컨대 이거겠네요. 옛날에는 구매대행이라는 업종 하나에 굉장히 붐이 불었다면은 이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여러 분야에서 뭐 규모는 뭐 구매대행이 좀 줄긴 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생기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좀 궁금해요. 그 구매대행도 그렇고 위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온라인 비즈니스가 있는데 전자상거래를 시작하신 분들 네. 사업 평균 유지 기간이 궁금해요. 네. 어느 정도 돼요?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측면이고 맞아요. 뭐 부분이 전체가 될 수는 없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포션을 맡고 계시니까 좀 궁금해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여러 케이스를 보고 왔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전체 사업자에 대하면 사실 일부분일 거고 근데 그건 정보 공개도 안 되죠. 맞아요. 네. 공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3년 봅니다. 무슨 말이냐 3년 지나면 끝난다는 아닌 거고 3년이 지나면 그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접고 폐업 수순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이거를 유지할지 아니면 확장할지 아니면 업종에 대한 전환을 할지 아이템 전환을 할지 그런 방식으로 내용이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년입니다. 3년? 네. 폐업을 하든 확장을 하든 3년이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구매대행, 위탁, 브랜딩,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입하는 브랜딩, 그리고 브랜드 유통. 이 4개 중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거는 뭐예요? 가장 긴 거. 제 생각에는 그냥 딱 솔직히 말씀드리면 브랜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그 셀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점은 누군가로부터 교육을 받고 내가 익힌 스킬을 가지고 매출을 내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근데 제가 왜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첫 해는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을 행하기 바빠요. 즉 내가 배웠던 거를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매출도 나오고 수익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첫 해는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도 다르냐? 아닙니다. 이거를 더 확장시키고 유지 관리하다 보면은 두 번째 해도 정말 빨리 지나가요. 근데 세 번째 해 어떤 일이 생기냐? 매출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 수익은 없는 것 같다,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면서 갑자기 사람이 힘이 빠지면서 3년 차에 진지하게 내 사업체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사업체를 유지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시작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째 됐을 때 그때 브랜딩이라는 것을 시작했고 브랜딩이라는 꽃을 피우게 되면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지속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러면은 셀러분들이 배운 구매 대행은 나쁜 거냐 위탁은 나쁜 거냐 절대 아닌 거고요. 왜냐?
내가 돈 주고 배운 만큼 그 돈 들인 것만큼 그 이상으로 수익은 이미 창출했기 때문에 또 그 스킬을 제대로 배워야 브랜딩도 저는 결국에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브랜딩을 처음부터 독학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제대로 팔 수 있는 분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없죠. 놀랍게도 브랜딩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제가 여쭤봐요. 혹시 대표님 전에 어떤 일 하셨어요? 물어보면 아, 저 브랜딩하는 회사에서 이거 담당으로 일했었어요 하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오히려. 그게 아니면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부터 사실 구매대행, 뭐 위탁, 뭐 리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기를 다지고 아, 이게 판매라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구나. 그냥 좋은 상품을 싸게 들여와서 나만의 어떤 브랜드, 뭐 상표를 입혀가지고 판매하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배워왔던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꽃을 피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금 보면은 똑같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로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구매 대행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다이슨 청소기 뭐 리셀 했다가, 네. 그리고 뭐 명품 구매 대행도 했다가, 그리고 다른 나라로도 물건을 보냈다가, 그러다가 이제 노브랜드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다가, 결국에는 브랜딩 하나만 남았어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오래 가고 수익률도 제일 좋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제 생각이 맞나라고 한번 여쭤본 건데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근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온라인 셀러 딱 하면 자사모를 갖춰서 시작하시는 분보다는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플랫폼 위주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이 쌓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현장에서 보실 때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스킬, 즉 배우고 익힌 플랫폼 판매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거 문제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본질이 하나 빠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배우고 익힌 거를 그냥 하는 게 일이 아닌 거고, 사실은 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사업은 뭐냐면 결국에는 경쟁이라고 보거든요. 똑같이 배운 사람들이 수두룩할 건데 그들 중에서 내가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남들은 내 거 상품에 진입할 수 없는 어떤 진입 장벽을 형성했느냐, 요 두 가지가 사실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쌓기 어려운 구조다? 아닙니다. 왜냐? 결국에는 차별성과 진입 장벽을 스스로 세우고 그 스스로 세운 진입 장벽이 나의 매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플랫폼이 나쁘다,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점점점 대한민국 사회는 프랜차이즈화 될 거고, 점점점 이런 뭐 커머스라든가 이런 소비에 대한 패턴은 플랫폼화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을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다, 탈출해야 된다,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왜냐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자사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사실 플랫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율도를 주고 수수료를 낮춘 플랫폼인 거지, 자사몰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세무사님께서는 아까 뭐 1000건 이상의 그 신고를 했다. 그렇죠. 매 말씀하셨잖아요. 부가세마다. 예, 매 부가세마다 이렇게 하셨었는데, 그 어쩌면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고 데이터베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수많은 사업가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전화 통화도 해보고 성향도 다 아실 텐데, 이건 진짜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업가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데, 이제 정말로 많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사람은 좀 뭔가 오래 가겠다. 좀 오랫동안 이 시내에서 살아남겠다. 사업 잘 하시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나요? 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그래도 이 세무사 업계에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랑 소통하고 얘기하다 보면 딱 어떤 점이 느껴지냐면, 전 딱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참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젠틀함. 젠틀함이 왜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겉에서 보여지는 젠틀함이 아닌 거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세밀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지금 저희가 많은 샐러드 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쌍방 소통이에요. 일방 소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너한테 팔려고 해도 상대방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과 세밀한, 그 다음에 역지사지로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돌아와서 제가 봤을 땐 젠틀함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젠틀함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결국에는 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가 뭘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두 번째 놀랍게도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설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잘 되시는 분들은 세무사님, 저 저번에 매출 얼마였죠? 저 요번에는 얼마 정도 달성할 계획입니다 라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겸손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셀러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대표님이고 사장님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 회사를 책임지는 실제 대표인 건데 그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도 동안에 우리가 얼마 정도 성장할지 실제 예상 매출을 찍고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계획하는 것, 이게 저는 대표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되게 자신 없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이거 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될까요? 뭐 힘들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면 결국에는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 사업체가 좀 안 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고 말씀드리면은 젠틀함과 목표 설정, 그게 있으신 분들은 정말 오래 가고 잘 되더라. 제가 본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 있잖아요. 벼룩 한 마리 잡자고 초가상간 다 태운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한 그런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붙어서 하는 사람들은 다 놓쳐요. 맞아요. 보면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오히려 좀 너무 디테일하면은 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디테일하지 않으려고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는 거고, 세무사는 나보다 그 디테일함 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마이너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커버 가능하니까. 근데 그거를 쓸데없이 힘 낭비하는 사람들. 맞죠?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수강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굉장히 매너 있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웃상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 열정 있고, 맞아요. 그리고 되게 매너 있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항상 얼굴이 불만이 있고 불평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잘 안 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사실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출근할 때 모든 직원들이 있으면 항상 매일 빠짐없이 웃으면서 다 얼굴 보면서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합니다.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반대로 오래 못 가는 사람들, 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것도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또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여기서 고칠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맞아요. 네, 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시진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아. 제가 누구를 저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도 요거를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이게 좀 불편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걸 어떤지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초심을 잃었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초심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정말 부푼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 버리니까, 내가 이 사업을 처음 했을 때 내가 목표가 얼만큼이었고 내가 얼만큼 손을 벌 거고, 그런 초심들이 다 그냥 사라진 상태로 그냥 하루하루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좀 초점을 잡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여쭤보는데, 대표님은 처음에 사업 시작하실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라고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러면서 맞아요, 저 이거 하고 싶었고 저거 하고 싶었고 이것도 하고 싶었고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잘나서도 아니고 건방져서도 아닌 거고, 이게 뭐냐면 결국에 1인 셀러로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 혼자 모든 것들을 책임지다 보면 내가 처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으로 했는지가 좀 까먹는 경우가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매너리즘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온라인 셀러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루틴해요, 일이.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되게 시간 조금 쓰고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소싱해야 되지, 아이템 발굴해야 되지, 어떻게 마케팅할까 고려해야 되지, 실제 마케팅도 진행해야 되지, 상품 업로드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3PL 맡기지 않으시면 패키징도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사실은 정신 차려 보면은 아침 7시인 거고 생각보다 새벽부터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정신은 지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몸이 지쳐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정신도 지쳐버리고 그러면은 갑자기 우울증이라든가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한 예인데 저희 대표님 중에 한 분은 이익이 잘 나와요. 근데 갑자기 세무사님 저 이제 기장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요즘에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사업을 그냥 좀 폐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그래서 혹시 몸이 아프시냐 그랬더니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요즘에 좀 삶의 의욕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만둔다 했을 때 저는 많이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돈을 못 벌어서도 아닌 거고 딴 업체로 이관 가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지금 멘탈적인 부분에 가지고 약해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사업을 접고 좀 쉬는 시간을 가져본다라고 하는 게 좀 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겪고 나서 맨날 고객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그 세금 통장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세금 통장을 나아가서 저는 좀 넉넉히 돈을 뺀 다음에 그 돈을 단기 투자 상품으로 최대한 굴리고, 왜냐면 돈을 빼두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마이너스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부가세, 소득세 내시고 만약에 그 통장에 돈이 남으면 저는 스스로한테 셀프 선물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 또 성인 되고 나서 돈 열심히 벌고 하다 보고 정신 차릴 새 없이 그냥 빠르게 일하다 보면 사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날 좋아하거나 나한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줄 기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돈만큼은 원래 내가 세금 내려고 뺐던 돈이기 때문에 그 돈 남으면 제발 스스로에게 셀프 선물하시라고. 비싼 거 하시라고. 왜? 그것만큼 내가 번 거고 나는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달랠 필요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 이런 것들을 사실 셀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좀 물질적인 얘기지만 그렇게라도 스스로 마음을 좀 달래면 그래도 올해 이만큼 됐고 이런 선물도 받고 그래도 좀 한 해 따뜻하다 이런 느낌으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오래 못 가는 대표님들 얘기했는데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분석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제가 여기서 어디서 많이 봤냐면 한 셀러분이었는데 매출이 한 1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려요, 진심으로.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대표님 혹시 딴 거 하시다가 쉬었다가 이거 하시는 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이것만 지금 배워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매출 10억 나왔대요. 그러면 아무리 못 벌어도 도소매 수익률 5%거든요. 아무리 못 벌어도 당연히 수입해가지고 내 거 브랜딩하면 수익률이 높아지겠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래도 이분 10억 정도 매출에 한 5% 수익률만 잡아도 5천 정도는 최소 가져가는 걸 테니까 그래도 이분 좀 여유 좀 생기겠다라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에 10억이요? 1년에. 그래서 실제 결산 작업을 하고 세금에 대한 리포트를 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이너스였어요. 아이고. 왜 마이너스였냐면 실제 이분이 상품에 대한 어떤 이익률 자체는 한 20에서 25% 정도면 사실 나쁘진 않았는데 나머지 갭을 어떻게 메꿨냐면 광고 선전비로 메꾼 거예요. 즉 판매가 10억 나오는 건 결국에는 광고비로 사용을 했던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월 단위로 해가지고 내가 얼만큼 광고 썼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배웠던 대로 하다 보고 조금 욕심이 생기니까 광고 선전비를 더 썼고 매출은 잘 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돈이 벌려지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는 마이너스예요. 물론 이분은 다행히도 첫 해는 마이너스가 맞았는데
이 광고비를 쓰다 보니까 리뷰가 많이 달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광고비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이익을 창출한 어떻게 보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분의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제가 여쭤봤을 때 대표님 혹시 매달 광고비 얼만큼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아주 해맑게 몰라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제발 부탁인 건데 이게 본업이고 진심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 거라면 매달 단위로 한번 광고비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전화하면서 여기 들어가면 광고비 볼 수 있고요, 홈택스 여기 들어가면 뭐 볼 수 있고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알겠다 이제 잘하겠다 하고 해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잘 수익은 창출하고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구매 대행이 사실 후정산이잖아요. 한참 후정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공제되고 뭐가 빠지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광고비는 그냥 돌리고 카드로 넣어 놓으니까 그게 빠지는 걸 잘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는 조금은 벌었겠죠. 하지만 모아놓은 거는 없는 거다. 그쵸.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구매 대행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무 이슈가 가장 많잖아요. 그쵸. 네, 왜냐면 상품 매출액이 매출액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 결제 금액 마이너스 내가 서비스한 금액, 남는 금액, 이게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실 아시겠지만 플랫폼에서는 우리한테 정산금을 돌려줄 때 그쵸. 우리 사업자의 상품 매출액으로 얼마를 찍었다라고 국세청에 보고가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신고하는 금액은 당연히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게 많은데. 맞아요. 네. 세무조사로도 이어지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나요? 있죠, 있죠. 세무조사라기보다도 그걸 뭐라 그러죠? 소명. 네. 예, 있죠. 많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소명이 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국세청 나쁜 놈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나빠서 우리한테 연락 오는 게 아니고 왜냐면 그분들도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하는 역할은 결제 대행 역할인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제 대행사는 결국에는 그 매출에 대해서 국세청으로 분류화시켜가지고 보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재 법인 거고요. 즉 무슨 말이냐? 10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면 국세청은 100만 원으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 저는 구매 대행은 설명드릴 때 플러스 마이너스 는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플러스는 내가 벌어들이는 거, 마이너스는 내가 돈 쓴 거, 는 하면 나머지 차익인 거죠. 그래서 세법으로는 그거를 순액법, 총액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죠. 순액으로 해가지고 내가 창출한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에 대해서 매출로 신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세금 신고하는 거는 30원, 국세청에 보고된 건 100원 하다 보니까 차이를 설명하라. 맞아요. 이거죠. 그래서 소명의 대부분 보시면은 우리한테 보고된 건 매출인데 너는 얼마큼 했으니 우리가 봤을 때는 매출 과소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맞다면 제대로 소명해라. 요게 일단 첫 번째 단계인 거고요. 근데 구매 대행은 어디서 잘못된 소문이 돈 것 같은데 구매 대행은 세무조사 안 나온다며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매출이 크지 않으면 세무조사 안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처럼 소명 요구로 국세청은 세금 추징 다 해요 이미. 그래서 소명 요구가 세무조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크면 놀랍게도 소명 요구 안 오고요. 3년 정도 데이터 쌓아가지고 3년 뒤에 세무조사로 방문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저도 한 3-4번 정도 소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흔들어서 먼지를 일으켜서 뭐 나의 오점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아니 내가 어찌됐건 간에 카드사 매입을 잡았고 회사 대 회사에서 돈을 주려면 그거를 신고하고 줘야 되기 때문에 물품 그쵸. 대금을 줘야 그쵸.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국세청에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많아지고 실제로 내가 신고하는 매출액은 적으니까 그냥 이 차이를 설명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근데 괜히 저도 지레 겁을 먹어갖고 무섭죠. 네. 내가 설명 못하면은 맞아요. 이거 전부 다 이익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래버릴 수 있을까봐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니다. 근데 이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응을 하려면 사실 구매 대행 하실 때 다 배우시거든요.
그 일일장부라고 하는 소명자를 만드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로워도 구매 대행 하실 거면 무조건 일기 쓰듯이 작성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일일장부라는 말 제가 처음 만든 말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일일장부. 그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아, 이거 네. 왜냐면 저는 사실은 일일장,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구매 대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구매 대행 소명자라는 말 대신에 일일장부라는 말 쓰게 됐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대표님들 소명장부 만드세요 그러면은 밀어두고 안 하는데, 일일장부라는 표현 자체가 일기 쓰는 거잖아요. 저는 결제 네. 건바이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너무 좋죠. 네. 그거를 제가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한테 막 다 개몽하고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일일장부. 왜냐면 너무 촌스러워. 지금 한 7년, 8년 전 구매 대행만 하더라도 이 일일장부에 대한 서식도 구체화되지, 표준화되지 않았어요. 제가 다 네. 배웠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거 부족하대, 이거 부족하대, 이거 부족하대 하다가 그 자료가 쉽게 말하면 스탠다드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걸로 해갖고 솔루션도 많이 나왔어요. 네. 그걸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는 국세청에 있는 세무서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도 구매 대행에 대한 개념이 이제 확실히 잡혀서 맞아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구매 대행이 뭐예요? 맞아요.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해서 소명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조금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데는 많이 쉬워졌다. 맞아요. 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온라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세금 상식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는데, 제가 지금 떠오르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역직구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파시는 분들. 네. 즉, 국내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해외 플랫폼에 물건을 파는 거. 근데, 이 역직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가세 환급에 대한 판타지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제 입장에서는 원래 돌려받아야 되는 당연한 돈인 건데 역직구라는 게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세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직구라고 하는 사실은 단어는 원래대로 표현하면 그냥 수출인 거거든요. 그래서 수출은 원래 매출이 발생되면 그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를 하든 해외에서 판매하든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부가세를 내고 사왔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해외에서 판매하든 국내에서 판매하든 원래 그 부가세는 돌려받는 게 맞아요. 즉 내가 내지 않고 돌려만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부가세 환급이 발생되는 거고 원래 내가 국내에서 팔든 해외에서 팔든 원래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역직구가 특별해서 환급을 받는다 혹은 부가세 환급받는 게 너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가격은 정확하게 내가 지출한 금액에 부가세를 차감한 순금액만 내가 실제 상품이라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부가세 돌려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다 보니까 이거를 행복해 할 필요는 없다. 일단 첫 번째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이거를 사실은 제가 반간이과세자 판데요. 저는 무슨 말이냐, 간이과세자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무조건 좋아요. 왜냐? 부가세 조금 내잖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반 과세 기준으로 셀럽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부가세가 한 3배 좀 차이가 납니다. 즉 세금 세이브할 수 좋긴 좋은 건데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사람이 간이과세자라는 틀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원래 간이과세자 기준은 4천만 원대부터 8천만 원, 지금 모든 사업체 합쳐가지고 1억 4백만 원까지 증가됐는데 사실 증가된 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사람이 사고할 수 있는 폭을 줄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즉 매출이 커지면 대표님들 마음속에 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부가세 많이 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이과세자가 탈출하는 거,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 초심을 아까 잃지 말자고 했잖아요.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많이 나오면 겁을 내고 심지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세무사님, 저
12월에 사업체를 중지할까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대표님,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일반으로 전환되면 어차피 소득세는 똑같고 부가세만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부가세도 사실 대표님 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고객한테 받았던 돈을 모았다가 대신 납부하는 거 수준인 건데 혹시 이거 왜 좀 중지하려고 하시나요?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과세되면 부가세 많이 내니까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 이거 간이든 일반이든 소득세는 똑같고요, 부가세만 당연히 더 내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이 부가세도 12월 열심히 사업하셔가지고 번 돈으로 내면 그만인 거지, 이거를 일반으로 안 가기 위해서 매출을 그냥 셧다운 시키는 건 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때는 그래도 알겠습니다, 그냥 오히려 매출 많이 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그냥 빨리 넘어가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셀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간이과세자를 탈출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는 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간이과세자에서 탈출하십시오,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간이에서 일반 넘어가는 거는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감사 받는 거는 그것도 훈장이죠? 그쵸. 그쵸? 왜냐면 외감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매출액이 엄청 그쵸. 매출과 자산 기준, 또 종업원 기준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전하게 회사가 커지는 상황을 이제 좀 국가가 다 지켜받게. 관리할 수 없다 보니까 외감이라는 외부 감사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정당하게 관리 감독하자, 셀프 감독하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것도 될것 훈장이죠? 같아요. 엄청 훈장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부가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 조금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대행, 그리고 위탁, 그리고 역직구. 이 부가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각각? 이게 생각보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놀랍게도 그냥 더하기 빼기 이걸로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매출을 발생시켰다, 그럼 더하기인 거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11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다면 110원 중에서 진짜 내 돈은 얼마일까요? 100원입니다. 그렇죠. 10원만큼은 고객이 나한테 대표님, 제가 10원을 대신 전달 드릴 거니까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내주세요 라는 게 일단 부가세 컨셉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0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100원만 내 돈인 거고 10원은 내가 나중에 모았다가 부가세 낼 돈인 거죠. 반대로 물건을 사왔을 때 내가 55원에 사왔다 그러면 실제 55원을 지출했지만 물건값은 50원인 거예요. 즉 5원만큼은 이제 반대 개념으로 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하고 돌려받습니다. 결국 이게 부가세의 시작이자 끝인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10원을 내고 5원을 돌려받으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부가세 신고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꺼번에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10원 내고 5원 돌려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5원만큼은 네가 추가 납부하렴,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이제 매입세 공제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로직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습니다. 똑같이 매출이 있으면 거기에 일정 비율 부가세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광고 선접이라든가 판매 수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매입이 당연히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세금 납부하고 매입에 대한 세금 돌려받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산출된 금액을 실제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역직구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매출로 인한 부가세 납부가 0이다 보니까 매입으로 돌려받을 세금만 있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환급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빠져서 요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제가 간이과세자 탈출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역직구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당연히 세금이 싸요. 싼 대신에 부가세 환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역직구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깔고 가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역직구는 이게 절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기억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구매 대행은 저희 순회법이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인 도소매, 사실 위탁 등등 뭐 브랜딩 다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객으로부터 부가세 받았다가 또 물건을 사올 때 부가세 줬다가 그 차익만큼 내거나 돌려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소도 많고 반품도 많고 하는 게 이제 구매 대행 쪽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관리해야 될까요? 이 취소와 반품 이것도 사실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쇼핑몰, 오픈마켓 내에서 취소와 환불이 된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쇼핑몰에서 그 매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그거만큼은 어차피 빠져 있습니다. 일일 정보와 매출 자료를 대조해가지고 실제 그것만큼 빨간색으로 칠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그 줄은 삭제하셔도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네. 삭제를 했지만 물건을 받았어요, 반품을.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낼 수가 없어. 맞아요. 그럼 이건 어찌 보면은 나한테는 그냥 매몰 비용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계정을 어디다가 잡아야 될까요? 자, 요것도 또 세부적인 건데요. 네. 무슨 말이냐? 내가 구매 대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주문하기도 전에 판매 취소가 된 거면 구매 자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이슈가 없습니다. 그럼 과감하게 지우면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 특히나 셀러분들 굉장히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빨리빨리 처리합니다. 그러면 매출은 발생됐고 나는 구매를 하고 있고 그거는 배 타고 오고 있는 와중에 대부분 취소가 발생이 돼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은 팔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스스로 사용하거나 뭐 버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는데, 그러면 매출은 발생 안 된 게 맞는 거잖아요. 구매 대행 일일 장부에 매출은 0으로 잡고 실제 구입에 따른 구매 비용이라든가 배대지 비용 발생됐으면 그 금액을 기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출에선 0이기 때문에 매출은 안 잡히는 거고, 근데 실제 구입한 건 맞고 실제 비용은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로 잡혀가지고 전체 매출에서 구매 대행 수수료 매출을 차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절대 손해가 발생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윗단에서 해결을 했고, 사입을 해갖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고객한테 물건을 보냈는데 매출이 일어났어요. 근데 반품을 했어요. 그럼 이제 매출이 없어졌어요. 근데 받았는데 물건이 좀 불량이야. 이 고객이 쓰다가 망가진 거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 쪽으로 잡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방법이 두 가지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매출에 대한 환입이나 매출에 대한 차감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즉 매출 자체를 깎는 방법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말 그대로 잡스러운 손실인 거잖아요. 잡손실로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하긴 뭐 여러분, 셀러는 여기까지 알 필요가 없어요. 예, 진짜 판매만 열심히 하면 되고 좋은 세무사 뭐 같이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전혀 몰라도 다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규모 얘기가 나왔는데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투트랙님, 제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세무사님과 같이 일을 해야 하나요? 맨날 물어봐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매출보다도 어떤 비즈니스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보다도 직원이나 이런 것들에 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는 매출보다는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얘기하기가 너무 케이스 바이 달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언제쯤 되면 내가 사업을 해서 세무사님과 같이 일을 하면 좋을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 거고, 어떻게 하냐면 저도 세무사인데 이게 세무사로 어찌됐든 돈벌이를 하는 거고 또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고민됩니다. 제가 상담하다 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이랬어요. 처음에는 아니 무슨 소리야, 시작부터 세무사한테 맡겨야지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역지사지로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래,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맡길 만한 이익 수준이 돼야지 맡기는 게 맞겠구나로 저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성장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성장해오면서 정말 고맙게도 주변의 분들의 소개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시작한 게 사실 2달 정도밖에 안 됐고, 여태까지도 마케팅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여기까지는 정말 소개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그 소개해 주신 분 얼굴이 떠올라가지고 이거를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딱 그때 깨닫고, 제가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낮지만 이익은 높거든요. 그래서 최소 못해도 이익 기준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는 넘으시면 그때부터는 소득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소득세금을 대비해서 세무사한테 맡기셔라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직원을 한 명 채용하면은 그냥 맡기는 게 좋다. 왜냐면 그 정도 규모면 직원의 급여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맞아요. 직원이 있다라는 것은 집에서 같이 불러들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 정도 유지 비용 정도면 매출액은 당연히 어느 정도가 될 거고, 또 직원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4대 보험 처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세무 서비스에서 기본으로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쵸, 일정 그쵸. 인원이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직원을 한 명쯤 뽑을 때 세무기장을 맡기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이익이 5천, 6천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익이 5천, 6천 되면 사실 그다음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람을 한 명 채용해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직원이 하게끔 하고 맞아요. 나머지 시간을 벌어서 놀지 마시고 더 크게 키워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도전할지 새로운 도전을 뭘 할지를 사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혜택이 되게 많은데 그냥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예. 뭐 예를 들면 두루누리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청년 장기 고용인가? 맞아요. 고용유지? 고용유지 관련. 고용유지 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못 받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되는 세무 뉴스를 몰라요.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나왔는데 놓치고 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팝업창처럼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쵸. 좋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고용 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통합 고용증대세 공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 7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 세금이 세이빙 되는 거고 그게 3년 정도 유지를 하면은 최대 3년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700만 원 기준으로 3년 생각하면 2,100만 원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2,1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으면 사람 쓸만합니다. 좋죠. 왜냐면은 인건비도 경비 처리돼 가지고 세금을 줄이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지출한 인건비 일부분을 세금으로 보전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 채용해서 진행하시는 거, 그 다음에 확장시키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혼자서도 세무를 셀프로 기장하거나 셀프로 신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뭐 그게 뭐 당연히 이지하면은 그쵸. 당연히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혹시 이런 거 할 때 그 충분히 혼자서도 가능하죠, 일단. 가능합니다. 그러면 혼자서 처리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제때 신고하기. 제때 왜냐면 신고하기. 혼자 하다 보면 신고 기한이 언제인지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달력에 해놨는데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순간 혼자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또 기한 후 신고하게 되면 실제 세금보다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셀프로 진행하실 거면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때까지 무조건 세금 신고 진행하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매출 누락하지 않기. 구매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 집계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 매출을 수기로 입력해서 세금 신고가 진행이 되거든요. 엑셀을 하시다 보면 엑셀에 함수가 좀 오류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집계하다가 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중요한 거는 매출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거. 일반 사입 같은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상품 매출액은. 없죠. 근데 그래도 혼자 신고하다 보면 다음으로 넘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못하는 그래도 매출이 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이왕이면 세무사는 맡기세요. 왜냐? 이게 나중에 제때 신고하면 비용이 이만큼인데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듯이 저희도 수수료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해 보시고, 혼자 하실 분들은 혼자 하시고,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세무사한테 맡겨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이 커질수록 그 세무 관리 방식도 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변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세금 신고 방식, 요거 일단 중요한 건데요. 만약에 매출이 좀 커졌다 그러면 첫 번째 좀 진지한 얘기인 건데, 회계적 매출 인식 기준과 내부 관리. 내가 생각하는 매출 인식 기준이 다르다, 이거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큰 게 이제 구매 대행이잖아요.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대표님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세무사님 저 이거 매출 이만큼 요번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매출이 높아요? 반대로 저 이번에 매출 적었는데 뭐 왜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생각하는 매출과 회계적으로 매출 기준이 다르다라는 걸 이제는 좀 인지하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은 대표님들은 대부분 고객이 결제한 순간 매출이 발생된 순간 나의 매출이라고 인식을 해주세요. 왜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객은 결제하는 순간 물건을 받지도 않았고 물건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확정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되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하실 게 뭐냐? 과연 12월 매출이면 어느 기준으로 12월 매출이 잡히는가를 한 번 정도는 내가 인식했던 매출과 그 매출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알아야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이 매출이 이렇게 잡힌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 세금 신고할 때마다 내가 인지하고 있는 내가 인식하고 있는 매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세금 신고할 때마다 언성이 오가요. 나 이렇게 매출 안 나왔는데 네. 왜 이렇게 높게 잡혔어요? 아니면은 네. 이번 달에 많이 잡혔어야 했는데 왜 안 잡혔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 손익과 그 진짜 회계 손익은 관리 손익만 잘 정비해도 솔직히 회사를 캐시플로우로만 보고 하는 거니까 운영은 잘 할 수 있지만 또 맞아요. 회계적인 부분은 그 매출 인식 기준도 다르고 비용이나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씩 느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카드를 11월에 써도 카드 명세서는 빠르면 12월에 오거나 늦으면 1월에도 올 때도 있잖아요. 맞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놀랍게도 홈택스라고 하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공짜 ERP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대부분 대표님들 이거 내부적으로 관리 잘하고 싶어가지고 특정 프로그램을 돈 주고 이용하고 더 놀라운 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익히고 공부해서 사용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대표님은 저거 하실 시간에 딴 거 하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클릭 몇 번으로 이번 달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계산서라든가 현금 영수증 카드 쓴 것들이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는 연습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커졌을 때 추가로 특정 장치를 하지 않고서도 내 사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홈택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가가 인정하는 공짜 ERP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무 업무를 잘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나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금 신고를 셀프로 진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상상으로 세금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유튜브나 블로그 보고 부가세 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만 해가지고 그 완료돼가지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꽤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와서 매출이 잘못돼 있으면 매출을 수정하고 비용이 잘못돼 있으면 비용을 수정해야 되는데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 내는 건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금 내야 되는 게 100만 원이다. 그러면 못해도 가산세가 20에서 30% 정도 붙거든요. 그러면 원래 100만 원 내는 건 아깝지 않은데 30만 원 정도 가산세로 더 내게 되면 너무 아깝죠. 차라리 처음부터 돈 주고 세금 신고 맡겼을 걸 이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꽤 중요한 포인트인 건데 이런 그 잘못 신고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 시기는 당장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못해도 3년에서 4년 정도 뒤에 연락이 왔는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매출이 잘못 신고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인지하고 나서 제대로 매출을 수정해서 매출이 업됐겠죠. 하필이면 업되다 보니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진작에 바뀌었어야 되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싸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더 많겠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냈었어야 되는 세금의 3배 정도가 부가세로 더 나왔고 그만큼의 가산세가 나오다 보니 전 사실 세금 폭탄이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 이건 진짜 세금 폭탄이 맞는 거죠. 맞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국세청이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 국세청도 합당하게 법을 집행한 거예요.
갑자기 매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한 10억 내외 나오다가 1년에 네. 그러다가 그 다음 해에 막 50억, 60억, 100억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있죠, 간혹가다. 있죠. 그런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세금 포인트가 있나요? 세금 포인트? 지금 말씀하신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억대 되다가 50억 되는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1억 하다가 10억 하신 분들도 당연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아까 매출이 적다가 갑자기 10억 매출이 커지시는 분들 놓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케이스인 거예요. 이거 얘기 들어보시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사업자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주면서 그 뒤에 빳빳한 종이로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것도 당연히 써 있고 또 사업용 계좌 등록할 때가 되면 국세청에서 우표 날라옵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쉽게 말하면 경고를 해주죠. 근데 너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또 막상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꼭 중요한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 한 10초면 되거든요. 그 10초 투자를 안 해가지고 사업용 계좌 미신고자로 등록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세금적 혜택은 박탈당합니다. 창업 감면도 안 되고요, 고용증대도 안 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공제 감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간단한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놓치기가 쉬워요. 다행인 건 뭐냐면은 저희 셀러분들은 현금용 수준 감액은 거의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용 수준 감액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출이 증가됐을 때 지금처럼 사업용 계좌 등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뭐냐, 매출이 10억에서 50억 정도 증가됐을 때는 어떤 게 포인트냐면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매출이 증가되다 보면 내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개인사업자 도소매 기준으로 15억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로 이제 별도 분리가 되는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나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성실신고 딱지가 법인도 끌고 와집니다. 원래 법인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매출이 50억, 40억, 30억 정도밖에 안 돼도 성실신고 딱지가 붙기 때문에 놀랍게도 매출에 대한 증가 추이를 추적 관찰 분석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법인 전환 해야 되겠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너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건 좀 세무사님한테 물어보기 좀 어려운 건데 좋은 세무사를 고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결국에는 세무사지만 저도 똑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또 직원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그라드는 얘기 빼고 담백하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만약에 사업자고 제가 만약에 세무사를 찾아야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떤 기준으로 그 세무사를 결정하고 고를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였어요. 내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기장 넘어오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주세요. 세무사님, 저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가지고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시 물어보고 실수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정도까지밖에 모르는데 그냥 소통이 안 돼서 넘어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저는 별게 아닌 거고, 내가 특정 사업을 진행하는데 내가 그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맞장구를 치면서 대표님 맞아요, 요즘에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요즘에 이게 문제니까 요거 조심해 주세요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었고, 두 번째는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되게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예요. 처음에 영업할 때는 세무사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나는 어느 순간 세무사랑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세무사한테 전화하면 콜백도 없고 또 이런저런 물어보면 아 세무사님 바쁘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정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그냥 맞아요. 그런 네. 케이스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좀 똑같은 사람 요거 좀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한 3년, 4년 차 되고 했을 때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서러운 상황에서 맞아요. 이 사람이 내가 매출도 떨어지고 맞아요. 이 사람한테 크게 돈벌이가 안 되니까 나한테 이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을 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무사는 아까 제가 해결사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전문성이네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업은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또 뭐 챗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나랑 똑같은 케이스는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비슷한 문제는 있지만 똑같은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내 상황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세무사랑 소통하면서 아 이렇게 있는데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아 어떡해요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보다는 조금 감정은 내려놓고 대표님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게 먼저 급선무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결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는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세 가지를 해줄 수 있다라면 저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루션은 무조건 제시. 그게 뭐 덜 피해냐 더 피해냐 혹은 지금 문제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확실하게 맞아요. 해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맞습니다. 자, 온라인셀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적인 부분을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왜냐면 월급만 받던 사람이고, 뭐 국가에서 다 공제한 다음에 주니까, 뭐 연말정산도 막 때 되면 하라고 막 다 하고 하니까 사실 뭐 별로 모르고 이제 이 씬에 뛰어드는데, 기초 지식 같은 경우 습득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것들은 맞아요. 어디서 이렇게 습득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제가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저는 세무사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저는 이미 알고 그럼 상대방은 이런 지식들이 없을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뭐 세법전 사서 보세요. 말 못하거든요. 왜냐면 두껍고 필요 없는 내용만 필요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책이나 두꺼운 책 봐서 공부하세요라는 말씀을 못 드릴 거고 그래서 구매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세청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이버 창에 그냥 국세청 블로그라고 치시면 거기에 국세청이 소통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고 해외 직구대행,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국세청이 친절하게 구매대행은 이런 거야, 이런 거 조심하고 세금을 이렇게 짓게 하는 거야 라고 국세청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저희 이승택 세무사가 쓴 개인 사업자 절세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절세 노트. 이거 제가 좀 약간 창피하긴 한데 제가 쓴 책인데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 대표님 저기 유튜브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유튜브 쪽은 제가 상속세 신고랑 컨설팅 위주로도 하고 있는 또 팀이 있는데 제가 그 팀을 대표해가지고 저희 다른 세무사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제가 지금 동감 세무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세무적인 상식, 뭐 아까 말했죠 징여 상속 관련된 내용 맞아요. 알 수 있는 내용인 맞아요. 거죠? 맞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다 다가오고 있어요. 네, 온라인 셀러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꼭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면 좀 맞아요. 얘기해 주세요. 제가 요거 한 가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대표님들은 절세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볼 건데 혹시 대표님은 지갑이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지갑 열어보시고 5만 원 이상 있다? 당장 은행에 입금하세요. 무슨 말이냐? 현금을 쓰지 않는 생활을 하면 결국에는 계좌 이체라든가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 생활을 할 텐데 그것만 가지고도 절세에 100%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금 쓰는 세상이 이제 변했기 때문에 현금만 안 쓰셔도 올해부터는 어떠한 돈도 빠지는 거 없이 새는 거 없이 절세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분기 안에 이 어떤 점을 좀 체크하면 좋겠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놀랍게도 아까 사실 말씀드렸지만 오픈마켓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광고비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사실은 판매 수수료처럼 당연한 비용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매월 광고비 얼만큼 쓰고 있는지 꼭 확인하기. 요거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 법인 전환에 대해서 꼭 고려해 보시기. 요걸 일단 포인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 사실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4대 보험은요, 준조세 성격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17%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9%, 건강보험은 8% 정도 해가지고 17%가 나오는 건데, 놀랍게도 만약에 1년에 이익이 1억 정도 되는 분들이 한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1년에 4대 보험으로 납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면, 잠깐만,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는 회사랑 나랑 절반씩 내가지고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사업을 하고 매출이 잘 나오고 이익이 잘 나오는 건 보다 보니까 슬슬 나도 4대 보험이 뭔지, 얼만큼 내는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느 정도 납부하게 되니까 이거 현금 흐름 차원에서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은 증여상속 대표로 나오신 게 아니고 온라인 전문 세무사로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셀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제가 상담 진행하다 보면 많은 대표님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냐면, 세무사님, 저는 다른 분들 비해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걱정되고 불안하시구나.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받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대표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라고 요 한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셀러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의미는 나는 결국 한 회사의 대표자, 사장인 거거든요. 그러면 꼭 이번 한 해는 내가 다른 사람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차별성, 그 다음에 어떻게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상품이라도 브랜딩을 시작해가지고 팔아보시는 것, 요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딩은 또 투트랙이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설레었고요. 오늘 되게 네, 떨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셨죠? 아니. 그래도 대표님께서 네. 굉장히 또 편안하게 잘 풀어주시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많이 좀 떨렸는데 결국엔 편안하게 진짜 속에 있는 얘기, 속 시원한 얘기, 그 다음에 솔직한 얘기 다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셨던 저희 용품사의 세무사님들 되게 많이 왔는데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세무사분 중에 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이승택 세무사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